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 지명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보수 출신이고 기획예산처면은 나라 국간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과연 보수 출신의 인사가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을 이해하면서 함께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쳤던 자인데 이걸 국민들이 용납할까? 고민했겠죠.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참 고려할 것이 많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됐다고 해서 온통 파란색으로 갈 수 있느냐? 무지개색으로 한번 세상을 꾸며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이해운 장관 제가 웃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웃음기를 거두고 진솔하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능력으로 검증을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청문회는 보고 그런데 터져 나온 망발 논란 듣기에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좀 괴롭지만 한번 듣고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고서관을 네 맘대로 결정하니?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을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말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답을 해라 제발. 네? 너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네 했잖아. 근데 이거 제가 보고를 안 들었던 게 이재명 의원님께서 뭐 연합 같은 거 이제 처음에 보고하고 그거 그대로 받아 쓴 거 아니에요? 기사는 보고할 필요 없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기사니?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요.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이름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 그냥 어디 행사에 참석했다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이거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아 이제 판단하지 마. 네 말이 갖고 판단해갖고는 안 돼.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똑바로 알아들어. 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혼나고 있는 여직원은 보좌진인데 인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죠. 그러면 이제 업무를 좀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좀 지나치지요. 그리고 약간 분노 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 결국은 저 인턴은 15일 만인가 그만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해운 의원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니까 아마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저걸 공개했습니다. 보좌진과 국회의원과의 관계는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저 녹취를 듣고 김유정 의원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본인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인턴 직원이 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고 엄청난 업무를 했겠습니까? 저 정도의 지금 그 비난과 욕설을 들을 만큼 전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사 모니터링 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무슨 모니터링을 그렇게 하나요? 저는 제가 의원하던 시절에 무슨 이름 나온 기사 모니터링 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한 사람의 인격체에 대해서 저렇게 몸을감을 주고 결국 이 인턴 직원은 국회에서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첫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지금 이 오랜 세월, 이제 해가 바뀌어서 한 9년 정도 이 지금 대화 그 녹취를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2017년 2월이니까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컸으면 본인 인생에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다른 일까지도 영향을 줬다면 정말 이건
이혜원 의원이 정말 큰 잘못한 것이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네. 일단 이 녹취가 너무 무서워요. 단위님 언어도 폭력인데 저 정도면 상대 보좌진은 심장 파열입니다. 류뚱님 일단 감정 조절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듯. 이형진님 아이고 귀창 떨어지겠다야. 정현희님 소름이 끼치네요. 그러니까 박영식 앵커님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인턴인데 나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나한테 이제 보고해라. 예. 그렇게 했는데 이거 봤을 때 이런 정도는 보고를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네가 판단하지 말고 보고해라. 네. 이렇게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왜 이걸 또 누락했느냐. 네. 이런 질책인 것 같은데 보좌진이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인턴이면 일을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저도 저런 경우는 좀 이례적이고 좀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과거에 이제 저도 뭐 알고 있는 뭐 의원들 혹은 뭐 보좌진들에게 들었던 얘기 중에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핵심 보좌진들이나 비서관이 그르쳤을 때 다그치는 경우는 들었습니다만 뭐 다그친다고 하더라도 저런 방식으로 다그쳐서 되겠습니까? 근데 저분이 보름 일하고 그만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런 고성과 폭언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뭐 이건 뭐 좌우를 다 떠나서 국민 일반의 관점에서 저건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2017년 2월에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8년이 지나선 2026년에도 지금도 저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소중한 아들과 딸이 아침밥 따뜻하게 먹이고 직장을 보내놨는데 상사로부터 저런 고성과 폭언과 갑질을 당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모가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분도 누군가의 딸과 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혜훈 의원의 저런 녹취를 듣고 이건 진짜 사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물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이라는 이 어떤 후보자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이런 평가는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는 유권자분들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뒤에 또 부연을 하겠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날짜가 가기 직전까지 최대한 이혜훈 후보자 측에서는 어떤 사죄와 반성과 성찰을 할 것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피해자, 해당 당사자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는 마음으로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지금 장관이 될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오늘자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더군요. 검토 중이다. 사과 방법을 검토 중이다. 서면으로 발표하는 것은 진정성을 평가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검토할 시기가 아니고 이 보도가 나온 즉시 그분을 찾아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 버티다가 11번째 얻어맞고 그만뒀는데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집 프린터를 보좌진한테 시켰다. 사적인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김종국 원장님 지금 보면 또 뭐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저게 이례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뭐 지금 이건 하나의 케이스입니다만 보고를 했어도 제가 볼 때 욕을 얻어먹었을 거예요. 왜 이거 보고했냐고.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해도 욕을 얻어먹었을 거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는 인턴의 어떤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화냈다기보다는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저렇게 하는 의원들이 좀 있어요. 저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의원실에서 비서관 보좌관 생활을 했었는데 전 다행히 좋은 의원님을 만나서 진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고 일을 잘 배웠었거든요. 그러면서 국회 내에 좋은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그 인턴 그 의원실에서 가장 힘이 약한 친구들이 인턴입니다.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친구한테 저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걸로 했다라고 하는 건 일단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선출직이든 뭐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직원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이 의원 생활을 좀 꽤 했잖아요. 야,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을까? 앞으로 계속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희가 그 이혜원 전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저도 엄청 놀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나름대로의 무지개라고 설명하고 협치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좀 되게 좀 속으로는 내키지 않지만 이걸 방어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야, 이것까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런 분이 국정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서 국정 운영의 심의와 토론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도 하실 것 같아서 어차피 이건 진짜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인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저 인턴이 15일 만에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왜 그만두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내 화를 참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사과하고 그 마음을 풀어줬어야지요. 오죽했으면 9년이나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겠습니까? 그동안에 전화기를 몇 번이나 바꿨겠습니까? 그런데도 저 녹취를 보관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미고님, 저런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지요. 김박박디라라님,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도 저렇게 안 합니다. 청문회가 아주 기대됩니다. 그날 연차 내야겠어요. 이은주님, 꿇어. 인턴 본인은 두 번째고 부모님부터 찾아뵙고 무릎 꿇고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시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장철민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듣는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합니다.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입니다.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이해운 후보자 즉시 사퇴하십시오. 장철민 의원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박지원 의원은 이해운 후보자한테 전화를 받고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통렬한 반성을 하면서 일로서 보답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야단친 갑질 송구하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더라. 그렇지만 이런 그 배경을 보면 국힘당에서 야, 이해운 비리 아무거든지 찾아와. 그러면 뭘 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당원까지 풀어서 비리를 찾아오면 뭘 준다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망치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약간 이해운 후보자를 좀 감싸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느 쪽의 소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청와대 입장은 청문회 전까지 지명 철회는 없다라는 게 오늘까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추가적인 어떤 의혹들이나 저런 갑질의 형태가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는 말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더 우려와 걱정이 큰 것이죠. 사과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아까 그 인턴 그 직원에게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방식을 고민하기는 왜 고민을 하냐. 당장 찾아가서 만나서 사과를 해도 지금 그게 수용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무슨 사과 방식 운운이냐라는 생각을 했고 방송에서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도 보니까 사과하지 마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건너 이제 얘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그 방을 거쳐간 수많은 보좌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난 괜찮다. 나 사과하지 마라 나한테 이렇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해운 의원 그 방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쳐간 거죠. 이분이 17대, 18대, 20대 국회의원까지 해서 3선입니다. 그러면 2017년이면 3선 되고 그 다음 해예요. 2016년 그 총선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현역일 때의 시절인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한 1월 중순쯤 잡히지 않겠어요? 그 전까지 청와대 입장대로 지명을 철회할 만한 사안이 더 만약에 불거진다면 그땐 도리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청문회에서 가감 없이
깨끗하게 사과할 건 하고 본인이 정말 그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될 텐데 일단 청문회 시작 전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반응이 궁금한데요. 일단 강훈식 실장이 오늘 아침에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막말 논란이 불거진 후에 나온 반응이라서 방금 전에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청문회까지는 가보자 하는 것 같은데요. 강훈식 실장 발언을 들어보죠.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내란과 계엄에 관련된 이 발언도 보고 받으셨습니다.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도전이지만 좀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좀 더 많은 국민들과 이게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잡탕이 아니라 무지개 색깔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위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진실된 사과를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청문회에서 본인의 정책적인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검증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검증이 돼서 이 도전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의외였고 놀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 놀라겠죠. 네, 엄청 놀랐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오늘 아침에 김어준 방송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저건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막말 논란이 어저께 가장 컸는데 오늘 김어준 저 프로그램에서 강훈식 실장한테 막말 논란은 안 물어봤네요. 예, 그 언급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운 아니 그건 알겠는데 네. 막말 안 논란 나왔습니다. 질문을 안 했습니까? 예, 질문을 안 했고요. 봐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저 문제와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떤 언급을 하게 되면 청와대가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알겠어요. 네. 문제는 우리가 이 막말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윤 어게인을 외치고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곳간을 맡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인사권 문제는 대통령의 최종적 결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해운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임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 같은 경우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실제로 별로 언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오늘 얘기했습니다만 그 인턴 같은 경우 나는 사과받을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해운 지금 지명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뭐 생각을 하고 있다 사과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아마도 청와대 참모진들이 보고를 할 거고 그 보고에 따라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참모들이 얘기하기는 어려운 지금까지 관행 자체가 그랬던 것 같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는 참 어려운 국면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다시 오롯이 대통령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제 저도 가끔 출연자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연락이 오기도 해요. 이것은 좀 물어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의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럴 거면 뭐하러 인터뷰를 합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면서 내가 그거 부탁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채균님 차라리 김용남 의원을 장관 후보로 교체하라. 지금 김용남 의원님한테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또 흑심이 드러나가지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짰어요? 그 말씀 중에 차라리만 빼면 완벽한 정답인데 그 차라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김용남 의원님? 저는 뭐 최근에는 갑질 논란이 이제 새로운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이해운 후보에 대한 지명으로 저는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 존중 TF는 일단 활동을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지금 68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요. 헌법 존중 TF에. 근데 그 68건의 제보 내용 중에
이해운 후보처럼 노골적이고 공식적으로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수호를 외친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거보다는 약하겠지. 훨씬 수준이. 근데 그때는 정치인이라서 뭐 그런 게 가능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그 후보자가 정치인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 거의 최상위에 지금 오르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장관은 그런 언행을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밑에 실국장이나 과장, 사무관은 그런 언행을 했으면 징계받아야 된다.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균형이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헌법존중 TF는 활동 종료를 차라리 선언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보면 계속 보좌진의 의혹 제기로 낙마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랬고 김병기 의원도 보좌진과의 문제고 지금 이제 이해운 후보자도 이렇게 보좌진 막말에 대해서 이제 큰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 오늘 네 분 패널 가운데 두 분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보좌진과 함께 일을 해보신 분이고 김종국 원장님은 보좌관으로서 일을 직접 해보신 분이고 그 보좌관과 의원들과의 관계를 저도 이제 국회를 출입하면서 보고 그랬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세상이 좀 달라진 걸까요, 김유정 의원님? 세상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녹음 기능이 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녹음을 해서 부당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보좌진들이. 왜냐하면 뭐 급하게 연락을 받았을 때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메모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왜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그 문고리 누구였죠? 거기 다 메모하고 이 수첩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증거로 작용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뭐 작심하고 그렇게 의원을 나중에 소위 물먹이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발전해야죠. 그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도 무슨 상하 관계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직장 내 갑질처럼 했던 것이 예전에는 다 쉬쉬하게 가려졌었다면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고 지금은 좀 투명하게 다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들도 좀 본인들의 어떤 태도를 좀 되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김종국 원장님은 보좌관 직접 일하셨잖아요. 네네. 아까 그 같이 일하셨던 국회의원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 존경했습니까? 예, 저는 그 이재정 총장님이라고요. 경기도지사, 경기도 저 교육감 하셨던 분이었는데 매우 보좌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 상당히 많은 토론들을 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하면서 제 스스로가 어떤 의회가 국회가 돌아가는 모습, 제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성장하는 모습만큼 격려도 해주셨었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존경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보좌진들이요 이 지위 자체가 매우 불안정해요. 그냥 의원이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지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사협달권을 의원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이 좋은 의원이면 그 방은 되게 즐거워요. 하지만 의원이 성질이 더러우면 그 방에 있는 보좌진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그 지금도 담배 피는 데 있는 그 공간에 있잖아요. 별의별 얘기가 다 거기서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니 그 평판이라는 게 돌아다니면 다 합니다. 저 의원 어떻고 그리고 또 그 의원실에 사람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소문이 돌아요. 저 의원 저거 사람 저따구로 쓴다라는 얘기가 돌고 이제 그런 풍문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집단화시켜서 싸울 수 없는 구조였었고 이제는 서서히 좀 세상이 변하면서 좀 자율성들을 가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 지금도 많은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 중에서 이런 어떤 것으로 좀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보좌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웬만한 범인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존경을 받기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존경받는 부모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보좌진은 이제 일로 만나는 관계인데 어떻게 내가 거의 뭐 존경까지 받을 정도 그것까지는 기대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김용남 의원님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네. 어떤 기준으로 보좌진을 선발했고 어떤 원칙으로 생활을 하셨습니까? 저는 무조건 이제 그 업무 능력 중심으로 뽑았던 것 같고, 제가 의원 생활을 그렇게 길게는 못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갔던 보좌진도 있고 중간에 이제 안 맞아서 그만두거나 뭐 제가 그만두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뭐 철저하게 업무 능력, 업무 효율 중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의원은 자기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막 그쪽으로 달려가고 다 따라오길 원하는데 거기에 좀 힘들어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보면 의원실의 특징이 제가 보니까 미국 가서도 보니까 미국도 역시 시스템은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이 사실상 임면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런 면에서는 미국 의원이 더 센 거죠.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의원실 하나 있으면 우리는 직급이 쫙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의원실 통째로 보좌진 월급으로 쓸 수 있는 총액을 정해줘요. 그러면 그 총액을 갖고 미국 의원 같은 경우엔 쫙 쪼개서 20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연봉이 비싼 보좌진 위주로 뭐 5명, 10명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만 한정돼 있고 나머지는 다 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도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죠. 사실은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요새 그렇게 학교에서 그러면 그 교사가 나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달라진 것도 있고 이제 시스템도 저는 지금도 국회에서 그렇게 보좌관과 국회의원 간의 관계가 언제든지 잘라도 된다는 그거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 박영식 앵커님 이제 생사여탈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슈퍼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그만둬. 근데 이제는 그 전문적인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도 좀 손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국회 내에 있는 노동자분들이나 이제 보좌관들, 비서관들 대부분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낸 지가 오래됐고 사실은 이 공무의 특성상 뭐 국정감사라든지 뭐 예산심사라든지 밤새는 일도 많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다만 이제 이번 논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의원실이 뭐 천편일률적으로 양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빵집으로 비교하면 성심당 같은 의원실이 있고 SPC 같은 의원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PC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를 이제 뭐랄까 착취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갑질을 서서히 일삼는 그런 의원실이 있는가 하면 성심당 같이 전 직원이 평등하고 동업자의 정신이고 협업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모두 다 정규직인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의 어떤 의원실을 함께 살아가고 함께 운영하는 공동 운명체 협업체로 보는 의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뭐 시대가 변화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의원 개인이 어떤 관점으로 사람, 주변의 사람과 아랫사람을 보느냐가 제일 중요해서 SPC와 성심당을 비교하면 가장 쉬운 예일 것 같고요. 아주 적절한 비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업자, 협업의 대상으로 평등하게 보느냐 아니냐가 그 의원실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이제서 막 드러나는 뭐 이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녹취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이겠지만 그 의원실의 분위기는 철저하게 의원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 점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심당 여기 있습니다. 성심당. 성심당. 저는 성심당이었습니다.